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열정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열정에 대해 중년 남성들의 가장 흔한 질환인 비뇨기,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부터 시작된 비뇨기 질환에 대한 설명을 원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신 비뇨기과 조은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은진 교수님은 저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저희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하셨으며, 삼성수술병원에서 펠로를 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현 비뇨의학과 과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비뇨의학과 교육정책위원, 그 밖에 학회의 이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일단 조은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병원 비뇨학과 조은진입니다. 일단 잘 들리시는지 싶은데요. 잘 들리시면 사인만 좀 해주시고 천천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요청을 받은 건 이제 비뇨기 질환, 특히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전립선에는 염증이나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나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간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지금 화면 공유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사진은 보이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이제 환자들이 저희 비뇨기과를 찾는 그런 증상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소변 보기 불편한 게 가장 흔하고요.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예, 선생님, 저 화면이 예. 전체 화면이 안 나오고 조그맣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일 보기 화면이 보입니다. 아, 잠시만요. 예. 주문한 소리 웹백스를 켰어요. 되셨나요? 아, 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걸어가는 거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슬라이드 수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환자들이 저희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이제 어떤 이유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소변 보기 불편한 건 당연히 있고요.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랫배나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제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비뇨기계 질환은 특히 그 유병률이 노인 환자분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노화되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적극적인 검진이나 치료나 관리를 이제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면 요즘은 이제 삶의 질, 좀 더 건강한 삶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여러 과가 있겠지만 저희 비뇨의학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인 기대 수명 추이인데요. 보면 1970년도부터 20년도 차이를 보면 한 20년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좀 더 나아졌고, 그다음에 그 외에 더불어서 의료 기술이 발전되면서 2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에 이제 기대 예명이 늘어난 거고요. 대부분 남성이지만 좀 안타깝지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는 한 5년에서 6년 더 삽니다. 아무튼 간에 남녀 공이 평균은 한 83세 정도 되고요, 현재. 결국 우리가 추구하자는 것은 우리의 노년 자체가 이렇게 빼대에 누워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본인의 여유로운 시간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고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옛날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이나 간단한 TV 말고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른 SNS나 여러 정보 매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만 먹는다면 의료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현지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어떤 건강적인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일을 이제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일 텐데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의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한 10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발기부전, 성병, 학대, 전립선 질환, 요실금 또는 변실금. 즉,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 내용 중에서 이 학대라는 거 빼놓고는 거의 더 비뇨기계와 관련된 거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한테도 환자들이 잘 말씀을 꺼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을 때 그 내용을 좀 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 먼저 인트로만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세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보통 오래됐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 줄기도 약하다. 소변을 보긴 했는데 시원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혹시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난다거나 다른 증상은 없냐? 그리고 현재 환자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건 없는지를 이제 여쭤보게 되고요. 그런 건 없는데 밤에도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고 이제 항상 낮에도 이제 피곤한 본인의 상태를 호소를 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으로 노인 환자분이 왔을 때 비뇨기과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검진이나 그런 프로세스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남성의 이제 하부 요로계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방광이고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그 바로 방광 출구에 이렇게 밤톨 모양으로 있는 게 전립선이라는 장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의 해부학적인 위치고요. 전립선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요도를 싸고 있는 섬유성, 근육성, 분비샘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것은 샘선자로 써서 선이고요. 여기서는 침샘처럼 이제 물이나 액체를 이제 분비를 하는 겁니다. 전립선의 기능은 정액이 여성의 생식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남성이 사정하는 정액의 40에서 60%는 이 전립선에서 분비된 액체입니다. 우리가 남성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소변을 볼 때도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고 정액도 요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립선에서 지나가는 사정관이 이 요도와 합쳐집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이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은 그 호르몬과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주위에 있는 근육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사람이라는 게 소변이 방광에 차면은 요도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고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출구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이 요도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출구가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통해서 소변을 내보내려고 하니 당연히 환자는 이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연령대별 전립선 비대증 발병 추이를 보겠습니다. 사실 전립선의 변화는 조직학적인 변화는 만 40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시작이 됐다고 해서 증상이 발현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찾는 아니면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문조사 나타낸 건데 제가 진료를 할 때도 환자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나이만큼 전립선 비대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대는 60%가 있다는 거죠. 70대는 이제 70%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배 이상 그런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령 인구가 늘어난 것도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의 관심이 어떤 소변과 관련된 그런 삶의 질에 좀 더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경향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증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소변 주기가 가늘다든지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가 않다, 덜 싼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가볍게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소변을 본다기보다는 힘을 많이 줘야지 소변이 나온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마려우면 참기 힘들어서 급하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이러한 증상을 주로 호소합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환자들의 증상을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설문지입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여성 환자한테도 저는 진료할 때 이걸 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보면 배뇨 후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즉 잔뇨감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해서 전혀 없다, 항상 그렇다로 나누게 되고요. 보통 이 설문지를 완성했을 때 총점이 한 7점 이하면은 본인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총점이 20점을 넘어가면 선생님은 증상이 상당히 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점수가 한 27점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이 상당히 심하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배뇨일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내가 하루에 소변 몇 번 보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작성을 해보자라는 배뇨일지를 쓰기도 합니다. 크게 작성하는 내용은 본인이 봤던 시간에 소변량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때 화장실 갈 때 마려운 정도를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서 측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좀 더 파악을 합니다. 단순하게 또 횟수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하루에 보는 횟수, 소변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특수한 공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어떤 방광 기능의 상태, 그다음에 호르몬의 상태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환자분에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뇨기과는 무조건 환자들이 방문하면 무조건 소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그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는 거고요. 소변 검사 자체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확실히 소변을 잘 못 싸면 방광이나 요도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그러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 종양, 소위 말하는 암에 대한 항상 걱정을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먼저 간단하게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는 겁니다. 실제로 전립선은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삽입하면 만질 수가 있고요. 이것을 만지는 이유는 전립선의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집어서 만졌을 때 어떤 전립선 부위에 딱딱하게 뭔가 몽골이 같은 게 만져진다 싶으면 그게 이제 전립선 암을 보통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PSA라는 그 혈액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말로는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수치는 이제 전립선 암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어떤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 40세 이상 되는 남성 환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는 걸 권유하고 있고요. 정상 수치는 만 60세 이상 환자 기준으로 4를 넘어가면 4 이상이 되면은 비정상으로 간주를 하고 그때는 전립선 암에 대한 평가를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좀 더 젊으신 분들 뭐 40대나 50대 되는 사람은 그 기준 수치가 4가 아니고 좀 더 낮고요. 저희는 한 2.5 이상이 되면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본인 나이에 맞춰서 만약에 어떤 문제 기회를 대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속 검사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오줌발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변기에
그냥 환자분이 오줌을 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와 함께 나오는 수치를 통해서 이분의 상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정상 성인은 마치 종 모양처럼 이런 패턴의 소변을 본다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높은 산에서 천천히 내려가는, 그래서 배뇨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양상의 배뇨 양상을 보이게 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이 요도가 좁아지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늘고 길게 소변을 보게 되고,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서 방광이 잘 수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부의 압력으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줄 때만 소변을 보는 패턴의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소변 볼 때 한번 느껴보시면 또 간접적으로도 본인이 나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음파 검사고요. 이제 우리가 전립선은 항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기계를 항문 쪽으로 삽입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전립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전립선은 약간 밥톨처럼 보이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그림은 총 전립선의 크기가 56g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립선의 정상적인 크기는 18에서 20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40세 이후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커지긴 하는데요. 약간 유럽 기준과 미국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30에서 40g 이상 커졌을 때는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수한 검사입니다. 이게 이호역동안 검사라는 거고요. 이 검사를 하면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방광의 기능, 그 다음에 요도의 기능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특히 어떤 전립선이나 이런 배뇨장애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수술의 효과, 수술의 필요성을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기도 됩니다. 자, 이것은 내시경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그 전립선 부위, 요도에 있는 전립선 부위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커져 있는 전립선이 이 요도를 완전히 다물어 보이는 양상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없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 전립선이 커져 있어서 만난다 해서 우리가 키싱 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우리가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길을 완전히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 개선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필요한 경우나 정 안 되면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치료 방법을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게 됩니다. 먼저 생활습관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러 개 슬라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활습관은 어떠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음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광이라는 것도 일을 많이 하면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가 음주를 많이 하면 그만큼 화장실 자주 가기 때문에 그 방광도 힘들어서 좀 더 그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은 충혈시킵니다. 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커져 있는데 전립선이 부으면 요도가 더 압박이 되니까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좀 맵거나 너무 달거나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음식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화가 돼서 신장을 통해서 그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노폐물들은 방광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극을 해서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환자한테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많은 음식, 커피, 비버리지 이런 것은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는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령의 환자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고 소변이 갑자기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응급실이나 아니면 저희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기침을 한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가래가 끓거나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소변을 잘 못 싸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소변 문제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그런 상기도 감염으로 질환으로 치료받을 때 꼭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혈액순환을 잘 해서 그기도 하지만 결국 배뇨라는 것은 방광과 전립선 주위에 있는 근육이 관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육을 잘 이완을 시켜주면 배뇨 상황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고지방 뭐 이런 것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어떤 내분비 입장에서 보면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런 재료가 많아지면 과도한 호르몬이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호르몬은 당연히 전립선 비교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그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식이 습관을 잘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당연히 뭐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몸이 좀 더 피곤해지고 수면을 잘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해야지 우리가 사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밤에 잠을 자면 소변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머리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덜 피곤해서 뒤척이거나 하면 그런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밤에도 소변을 낮에쯤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변을 잘 치울 수밖에 없는 즉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환자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더 건강한 뿐만 아니라 좀 더 살짝 피곤하게 하면은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래 비만이 있으면은 원래 콜레스테롤 레벨도 높고 그다음 호르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의 기준은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저희는 학회에서 그런 농담삼아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물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팔려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가 물을 적절하게 잘 마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시는 양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싸는 소변의 양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수분 섭취를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소변을 볼 때 가장 많이 싸는 용량은 보통 250에서 350ml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하루에 한 7회? 많은 8회 정도 소변 보면 이게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땀을 많이 흘린 기후에 살거나 땀을 많이 흘렸다면 좀 더 많이 먹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적게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내가 잠자는 시간에 한 1-2시간 전에는 물을 좀 가능하면 피하고 필요한 것은 그 전에 섭취를 하는 게 특히 밤에 예,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똥 잘 싸는 사람이 오줌도 잘 싸고 오줌 잘 싸는 사람이 똥도 잘 싸거든요. 특히나 변비는 노인 환자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소변을 잘 못 싸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배에다 힘을 항상 많이 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힘이 방광이나 요도나 전립선에 항상 가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변비가 있다면 이 변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배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의자, 우리 몸이 닿는 부위를 이제 회음부라 하거든요. 남성 기준으로는 항문과 그 낭심, 음낭 사이를 얘기하고요. 바로 그 회음부 바로 안쪽이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의자나 이런 데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불필요한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본인이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나 그런 분이라면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일을 하셨으면 한 5분 정도는 잠깐 일어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뭐 차도 한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 목적이나 평상시에 자전거를 오래 타시는 분들. 자전거는 회음부의 좁은 안장에 환자가 그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 회음부에 좀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전립선 팬티라고 해서 그걸 입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안장 같은
거 이제 특수한 안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조립선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마토하고 서리태라고 말하는 검은 콩이 있고요. 특히 토마토에는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어떤 이제 전립선 암의 발생률을 좀 낮춰주고요. 콩이나 된장,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거에도 우리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립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특히 비뇨 생식기계 쪽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고요. 참고로 하나 설명드리면 남자나 여자나 비뇨 생식기계의 악성 종양의 발생 비율을 봤을 때 실제로 유럽의 그 지중해 쪽 그 사시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등비가 적거든요. 그 사람들은 토마토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뇨 생식기계 쪽으로 좋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토마토가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보겠습니다. 약물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약제가 있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 차단제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항남성 호르몬제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 차단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소변을 볼 때는 소변에 나가는 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이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완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문을 잘 열어주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 항남성 호르몬제라는 것은 호르몬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분비만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약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커져 있는 전립선이 좀 작아집니다. 물론 100% 정상적으로 작아지진 않지만 3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크기에서 한 21%에서 23% 정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이고요. 우리가 모든 환자를 제일 처음부터 오자마자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이유가 됐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환자가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나 보시면 이 환자 이제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오줌을 전혀 싸지 못해서 이게 이제 소변이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요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광염이나 유도염이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시면 이것은 방광 내시경 사진인데 이게 방광 안에 돌이 있습니다. 원래 작은 돌은 소변 볼 때 우리가 가볍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돌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그림은 이 옆에 방광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 거고 개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광에 이제 소변 잘 못 싸니까 방광에 힘을 많이 주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커져 있는 방광 내 압력이 옆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싸면 이 방광에 있는 소변은 빠져나올지 몰라도 이 개실에 있는 소변은 빠져나오지 않고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 치료가 안 됩니다. 수술의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개복보다는 거의 90% 이상은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칼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게 지금 요도에 있는 전립선 비대가 된 부분입니다. 이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를 이런 정기적인 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제거를 내시경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커져 있는 전립선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이런 조각을. 네. 다음 슬라이드 가는 건데. 이것은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술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커져 있는 전립선을 제거하는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수술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뇨나 혈압 같은 다른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의 위험도가 많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전통적인 방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수술 방법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레이저로 지금 커져 있는 전립선을 마치 우리가 귤이나 오렌지 까는 것처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위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커져 있는 전립선 조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제거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광고도 많이 나와서 이런 유로 리프트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두 개의 동영상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기저질이 많거나 전신 마취가 좀 어려우신 분이나 아니면 마취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 절선 부위에 이렇게 공간을 넓히는 히스 방법이 있습니다. 유로 리포트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4개 정도 사용을 한다면은 한 기계값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링크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특수한 기구에서 나오는 실이 있고요. 이 실을 통해서 커져 있는 전립선 부위를 당깁니다. 그러면은 소변이 나오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이것은 전신 마취를 요하지 않고 시술 시간도 보통 15분, 20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단점은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문제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슬라이드 좀 다시 또 얘기해주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폐뇨장애라는 것은 사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대는 60%, 70대는 7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삶의 질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가 있죠. 초기에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나 약물 치료를 쓰면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결국 몸에 상처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입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수술이라고 해서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40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PSA나 이런 검진을 통해서 혹시 비뇨기계, 특히 전립선 쪽에 악성 종양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평가를 해보는 게 좋고요.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하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신다면 그때 검사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크게 또 따로 시간 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 부족한 제 강의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신창균 회장님 인사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신 회장님. 저희가 잠깐만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유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예. 예? 질문. 조선대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조선대 쪽. 예. 네, 질문 준비하시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나 누구나 궁금해하실 내용을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제 맥주를 마시고 나면 소변을 못 참고 예전에는 30분 정도 참고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면 10분을 못 참고 이제 긴박뇨라고 하죠. 그런 정도로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일 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쯤부터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장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중에 뭐 가장 흔한 증상이 이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맡아봐야 된다. 뭐 워낙 증상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흔한 증상과 그러면 약을 먹게 된다면 생활 개선도 있겠지만 약을 먹게 된다면 언제쯤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전립선 약을 먹으면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했고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배뇨장애라는 것은 요즘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립선 뒤에 있는 장기, 방광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요즘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변을 못 참는다 이런 느낌이 실제로 전립선이 주는 게 아니고 방광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광 자체만 가지고 예민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전립선 비대증과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요즘은 그걸 몽땅 그려서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90%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아니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 말했던 뭐 맥주를 먹었다니까 음주를 한 거죠. 과다한 수분 한 거고 그다음에 수라는 것은 자체의 어떤 대사가 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대사 물질이 방광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더 증상이 악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정도에 내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냐 본인이 좀 확인하기 힘들면 우리 강의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지가 있거든요. 소변 관련된 그런 설문지를 작성해 봐서 아 나는 한 총점이 한 7점 정도 이하된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당장은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8점 이상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그 병명 이름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증상 근데 증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로 다양하게 호소를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편하니까 병원 가봐 아니라 내가 소변과 관련해서 불편하면 무조건 병원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거기에서 어떤 방광이 안 좋냐 전립선이 안 좋냐 아니면 둘 다 안 좋냐 아니면 그게 다른 원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물론 거기에 또 매몰돼서 이렇게 생각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립선 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항남성 호르몬 제제라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남성은 성기능을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다음 대사 바뀌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을 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인 남성 호르몬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대사 물질로 바뀌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중에 5% 정도는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이유로 실제로 선택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뭐 굳이 그 약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 FDA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비대증과 관련된 호르몬 제제 약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전립선 암의 유병률은 떨어지니까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단 암이 발생을 한다면은 심한 형태의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생기는데 생기면 독한 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제는 꼭 성기능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암의 유병과도 관련해서 환자들한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폴리시 아니면 가치관에 맞게 그 약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더 있으면은 그 비아그라나 이런 발기 유도제가 실제로 배뇨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용량의 그런 발기 유도제를 복용을 해서 배뇨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 발기를 유도하는 약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그런 약제는 좀 보험이 되지 않아서 다른 약제에 비해서 굉장히 약값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는 뉴저지 시카고스에 있는 허슨 리저널 호스피탈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이렇게 닥터 조의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그 감명이 있게 되면서 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그 치료약에 있어서 알파 다이렉팅 에이전트라고 독사조신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플로맥스 0.4mg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독사조신 알파 다이렉팅 에이전트는 내지 않는 경우들이 좀 보고 있어서 왜 그러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맥시멈 도즈가 0.8mg을 해서 보통 원스 이너 데이 도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느 닥터가 BID 2번 내는 걸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프리퀀시하고 거기 그 알파 다이렉팅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BHP 그 B9 PPH입니다. 예. B9 그 BHP라고 그러죠. 그죠? 예. 네네. 그때 그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어떻게 처방이 되는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독사 말씀하셨는데요. 이 독사조신은 상당히 개발된 지 오래된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도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많은 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하르난이라는 약제고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탐슬로신이 되겠습니다. 탐슬로신은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기본 용량이 0.2mg이고 0.4mg까지 증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개발된 약은 그러니까 그 트로페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실러도신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4mg짜리가 있고 한 번 복용하는 8mg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다 냅니까? 네? 알파 다이렉팅 에이전트에서 독자조신 옛날에는 독자조신 and 플로맥스 이렇게 두 개를 냈는데 요즘은 그 독자조신이라고 해서 알파 다이렉팅 에이전트 그 고혈압에 쓰는 약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오더가 미국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독서조신 자체가 요즘은 한국에서는 어떤 비뇨장애 목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 이유가 다른 좋은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서조신 자체는 물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고혈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서 BPH라고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독사조신은 뭐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파 1 블로커거든요. 작용 기준이 영어. 예, 블로커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한 거 약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약제를 두 가지 처방했다는 것은 그 독사조신뿐만 아니라 하나는 항남성 호르몬 제제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약제는 전립선 자체를 작게 만드는 거고요. 그 약제의 성분으로 얘기하면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두타스테라이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호르몬과 관련된 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제, 그러니까 독사조신과 약물이 발현하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약제를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제가 많이 처방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약제, 즉 새롭고 더 좋은 부작용이 적은 약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들이 좀 마무리로 들어가도 될까요? 예, 그런데 저희도 예. 저희 병원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사업에 세 군데 있는데 저희 병원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기는 그렇고 한 1분여 정도 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 혹시나
한국에 들릴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병원 방문해 주실 계획도 한번 짜보시라고 동영상 한 번만 보고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해주세요. 아, 제가 끊어야 되는군요. 예, 예, 예. 예, 하세요. 그리고 준비한 도중에 강의를 준비해 주신 조은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다음 달, 8월 달에 연수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한 1년에서 연수로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좀 다행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좋은 내용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교수님, 예, 혹시 동영상 나중에 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네, 동영상 예, 예, 카톡으로 예.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그럼요. 제가 지금 녹화 중이니까요. 끝나고 근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균 회장님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내 의료기관에 원격 진료가 재미 동포들한테는 허용이 돼 있으니까 그 안내랑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플레이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아, 네네. 저희 조선대학교 보고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조선대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 재미주전 클럽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신 진료 과목, 정신과든 가정의학과든 회장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 클럽에서 대표 되시는 신 회장님이시든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원격 진료 예. 동포들한테는 원격 진료는 어떻게 되면은 어쩌면 동포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방패로나 또 예를 들어서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면은 꼭 저희 코쌤뿐만 아니고 물론 코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요. 코쌤뿐만 아니고 저희 동포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적극 홍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설명서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은요. 제가 적극 협조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원들 모두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